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자연의 구성물질이라고 얘기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신소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단원입니다. 제목에 생명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명 시스템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생물이에요. 동물, 식물 이런 것들 통틀어서 우리가 생명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자연의 구성물질을 할 때도 이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 생명체 이야기를 다루긴 다뤘거든요. 근데 이 생명 시스템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다룰 거냐면 물질이 아니고 정말 생명체 중에서도 작은 것들은 무엇이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본 단위가 무엇인지 생명 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리가 생명 시스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그냥 인간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사람 같은 경우 쪼개 봅시다. 그러면 생명체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이 존재할 거거든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생명체 중에 가장 작은 그러한 생명체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쵸? 그러한 애들 우리가 세포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이 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한 개만 있어도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이거 맞다 했어요? 틀리다 했어요? 그쵸? 틀리다 했었거든요. 세포가 무수히 많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야만 우리 사람이라는 이렇게 완전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세포가 우리 몸에 어디를 구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다. 그러면 그런 세포를 우리가 상피세포라고 부른다고 했었고 또는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다. 그러면 근육세포라고 얘기를 했었네요. 반면에 뭐 우리 손끝 발끝까지 뻗어 있으면서 뭐 아프다, 뜨겁다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세포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그쵸, 신경에 붙어 있는 세포다. 그래서 신경세포라는 표현을 썼었네요. 어쨌든 어느 부위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포의 종류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세포 같은 경우는 한 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개가 붙어야만 우리 완전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어쨌든 세포가 모여서 단체를 형성할 거란 말이에요. 이때 세포가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단체라고 쓸 뻔했다. 뭐라고 그랬냐면 조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포가 모여서 여러 개의 세포를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니 상피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면 상피 조직, 그 다음에 뭐 근육세포가 모이면 근육 조직, 신경세포가 모이면 신경 조직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 조직들이 모이고 나면 이제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뭐가 나온다고 했냐면 기관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는 장기라는 표현을 쓰긴 썼었잖아요. 어쨌든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니 우리 몸의 기관은 뭐가 존재하고 있냐면 뭐 간 같은 거, 심장 같은 거, 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생겼으니 이런 것들을 합쳐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성을 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럼 이제 완전한 인간이 나온다라고 했었고요. 이때 완전한 인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기체가 드디어 완전한 생명체가 되는 거죠. 물론 이 사이에 뭐 기관, 개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는 하지만요. 그냥 그건 패스하고 전체적인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거 느낌적으로만 보시는데 요 중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볼 건 뭐냐면 바로 세포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왜냐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생명체 중에 가장 작은 생명체를 뭐라고 불렀냐면 세포라고 불렀거든요. 어쨌든 세포도 생명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이 세포도 살아가기 위하여 별짓을 다 하고 살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포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포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직접 그려가면서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세포의 내용은 동물세포의 내용입니다. 제목 보시면 동물세포 내의 소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포 같은 경우 어쨌든 크기가 작은 거기 때문에 이 세포 속에 들어있는 기관들을 우리가 그냥 소기관이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자, 모습은 좀 이렇게 다소 난해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함께 그려보시면서 그래도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각각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겉부분에 있는 이 선을 한번 보세요. 이것들은 제가 이 속에 아직 그리지는 않았지만 뭐 여러 개의 이렇게 소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을 거거든. 그 소기관들을 둘러싸고 있는 막입니다. 이러한 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소기관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닐지도 모르거든. 그래서 그러한 소기관들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다. 그래서 이 겉에 부분에 이 막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포막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세포막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세포막의 기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 지금은 이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포의 속으로 들어왔더니 뭐가 있냐면요. 지금 이 가운데 이 동그라미 부분 있잖아요. 요게 존재하는데 이 동그라미 부분 보면 여기 시커멓게 칠해져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구멍 뚫린 거야. 구멍 뚫린 거. 제가 요 그림에 표현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시커멓게 그렸어요. 자, 이 세포의 중심부에 공처럼 존재하는 아이인데요. 이때 이 공처럼 둥그렇게 존재하는 요것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핵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동그라미를 몇 겹을 그렸냐면 두 겹을 그렸거든. 요때 요 동그라미 지금 내가 칠하고 있는 요거 있잖아. 이게 막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막이 몇 겹으로 되어 있냐면 두 겹으로 되어 있으니 핵의 첫 번째 특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중막이라고 부릅니다. 핵 이중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검정색 요거 우리가 구멍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건 핵에 뚫려 있는 구멍이다 그래서 핵공이라고 부르는데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자, 이 핵 같은 경우는 세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세포 자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애래요. 이 핵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세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핵 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이렇게 생긴 게 들어있어. 그치? 이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렸는데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으니 DNA고요. 그 다음에 이 핵 속엔 또 뭐 또 들어있냐면 이렇게 한 가닥짜리도 있어. 요거의 이름 맞아요. RNA라고 했거든요. 이 핵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DNA도 들어있고 RNA도 들어있습니다. 이 DNA, RNA라고 하는 거 우리가 유전물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마침 이 핵 속에 요 유전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세포에서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물질도 합성되고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정보를 RNA, DNA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핵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이 세포 내에 필요한 유전 정보를 받을 수 없으니 제대로 된 세포가 유지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핵에서는 생명을 유지하는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 핵 아래 보시면 세포박이 이렇게 말려 들어간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막히게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이 머리통 아래에 마치 다리처럼 문어 다리처럼 생긴 요 부분 이것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양쪽 부분을 소포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소포체의 오른쪽 부분에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알갱이가 있을 거예요. 제가 미리 그림을 그려놓진 않았는데 자, 이때 이렇게 동글동글한 알갱이가 붙어있는 이 오른쪽 부분의 소포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뭔가 알갱이가 붙었으니까 만지면 거칠거칠할 거거든. 그래서 거친면 소포체라고 부를 거고 반면에 이 왼쪽 부분은 알갱이가 붙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지면 뭔가 매끌매끌할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매끈면 소포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매끈면이든지 거친면이든지 간에 둘 다 소포체라고 하는 거 변함이 없는데요. 제가 수업할 때 소포의 의미를 알려드렸어요. 소포가 뭐라고 했냐면 되게 옛날에 우체국에서 짐 보낼 때 소포 보낸다라는 표현 쓴다고 했잖아요. 요새 말로는 택배입니다. 자, 어쨌든 뭔가 보내는 소포라는 의미를 사용을 해서 우리는 소포체의 기능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어딘가에서 물질이 형성이 되긴 될 거예요. 이 만들어진 물질을 뭐 하는 역할을 하냐면 물질을 운반하는 곳이 바로 소포체입니다. 물질을 이동시켜주는 곳이에요. 이때 이 알갱이가 달려있느냐 달려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알갱이가 달려있으면 뭐 단백질을 이동시켜요. 알갱이가 달려있지 않으면 탄수화물을 이동시켜요. 이렇게 물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어쨌든 그런 건 모르셔도 되지만 아직은 모르셔도 되지만 이 소포체에서는 최종적으로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소포체 운반이라는 단어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소포체 주변에 뭐가 있냐면요. 소포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소포체의 모양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이런 식으로 생긴 기관이 있는데요. 소포체의 주변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의 이름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골지체라고 부릅니다. 골지체예요. 이 골지체 같은 경우는 소포체에서 좀 전에 물질을 운반시켜준다고 했거든요. 그 물질을 일단 골지체에서 받아요. 받은 다음에 뭐 할 거냐면 그 물질을 당장은 저장을 합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다음에 어딘가에서 그 물질을 필요하다고 하면 그 물질을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때 물질을 다시 뿜어주는 그 역할을 뭐라고 부르냐면 물질을 분비한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골지체 같은 경우는 소포체에서 받은 물질을 저장했다가 분비하기는 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골지체에서는 물질을 분비해요. 요 말이 되게 중요하니까 키워드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소포체에서는 물질을 운반해요. 골지체에서는 물질을 저장했다가 분비해요. 라고 했는데요. 그럼 애초에 이 물질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질을 만드는 기관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알갱이 형태로 그리시면 되고요. 이것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리보솜이라고 부릅니다. 이 리보솜 같은 경우에 물질을 만들어주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질을 이제 합성하는 작용이 일어나는데요. 그 물질 중에서도 중요한 한 가지 물질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몸 전체 세포를 구성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물질이거든. 바로 단백질입니다. 리보솜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합성기관이에요. 물론 우리가 아까 이 소포체에다가 이 동글동글한 요 알갱이 그렸잖아요. 얘네들도 역시 리보솜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만들어준 요 단백질을 소포체에서 운반시켜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요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하는 거 매우 중요한데요. 이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 때는 한 가지 단백질만 만들까? 그쵸,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단백질, 그때그때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게 될 텐데 이때 어떤 단백질을 만들까 하는 그 유전 정보는 누가 줄까요? 그죠? 이 핵 속에 있는 DNA나 RNA 둘 중에 하나인데 DNA 같은 경우는 핵 밖을 나갈 수 있다 없다? 그죠? 없다고 했습니다. DNA 같은 경우는 원본이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되기도 하고요. 덩치가 커서 이 핵공 요 사이에 구멍을 빠져나가지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RNA가 그대로 받아 RNA가 요 구멍을 통해서 나간 다음에 리보솜으로 가서 본인의 그 자신의 유전 정보를 주는 거지. 그럼 리보솜에서 그 유전 정보를 읽어서 그 아미노산을 사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면 되는구나 라고 단백질을 결정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RNA는 리보솜에게 정보를 주는구나. 요거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에 동물세포에서 하나를 더 그리도록 할 텐데요. 이 동물세포도 어쨌든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는 살아가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뭘 해야 하냐면 그쵸,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숨 쉬는 기간, 호흡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호흡하는 기간 이렇게 동그랗게 그린 다음에 속을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그리시면 돼요. 요것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예요. 요렇게 쓸게요. 자, 이 미토콘드리아도 일단 보시면 겉에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속에 쪼글쪼글한 걸 그렸어요. 이 겉에 매끌매끌한 거랑 속에 쪼글쪼글한 거 둘 다 뭐냐면 둘 다 막이에요. 그래서 얘도 막을 두 장을 그렸기 때문에 얘는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구나.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속이 요 쪼글쪼글하게 생겼다고 했거든요. 내부에 있는 막이 주름진 구조로 되어 있구나. 속에 쪼글쪼글한 것이 있으면 이것은 미토콘드리아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은 뭐라고 했었냐면 이 생명체도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호흡할 수 있다고 호흡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 호흡하는 기관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근데 세포가 호흡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호흡을 세포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에너지를 생산할 거예요. 그때 생산된 에너지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을 하고 살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호흡을 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일단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으나 이 세포 전체적으로 세포가 이렇게 존재할 텐데 제가 아무것도 안 그린 요 하얀색 공간 있잖아요. 요 하얀색 공간, 소기관들이 있는데 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이 하얀색 공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하얀색 공간은 세포질이라고 부르니까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하시면 동물세포의 기본적인 소기관이 끝납니다. 자, 다음은 식물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3번 식물세포 내의 소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동물세포도 그려보고 이번에 식물세포를 그리도록 할 텐데요. 딱 봐도 여러분 모양이 살짝 다르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두루뭉실하게 완전한 사각형은 아니지만 두루뭉실하게 그렸던 반면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살짝 이렇게 완전한 육각형은 아니지만 어쨌든 각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때도 역시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선 있잖아요. 이것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포의 내부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다 그래서 세포막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식물세포도 어쨌든 세포의 일종이기 때문에요. 동물세포와 공통된 소기관들이 있어요. 그걸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렸어요. 자, 이거 우리 아까 동물세포에서 봤던 모양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요 가운데 요 동그란 거 보시면 얘는 세포의 중심부에 존재를 하면서 공의 형태를 하고 있다. 동그랗게 존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의 이름이 뭐다? 그쵸? 이것의 이름 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동물세포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들었기 때문에 키워드 정도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핵 같은 경우는 막이 몇 장으로 되어 있다. 그죠? 2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핵은 이중막 구조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핵 같은 경우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핵 속에 이중나선 구조인 DNA가 들어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한 줄로 되어 있는 단일사슬 구조인 RNA가 들어있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 핵에는 유전 물질 DNA와 RNA라고 하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세포 자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유전 정보를 준다. 유전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핵 아래 연결되어 있는 이 문어 다리같이 생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소포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포체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건 소포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이 소포체의 역할이 뭐였어요? 어디에선가 만들어진 물질을 뭐한다? 그쵸,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 물질을 이동하는 역할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소포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형성된 것으로서 소포체의 주변에 존재하는 이렇게 생긴 게 있었거든요. 이 기관의 이름을 우리는 골지체라고 불렀네요. 이 골지체에서는 소포체에서 운반된 물질이 장시간 저장이 되었다가 어딘가에서 그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분비해주는, 내보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골지체는 분비라는 키워드 중요했네요. 그리고 이 소포체에서 물질을 이동시켜야 골지체에서 물질을 분비할 건데요. 어쨌든 이 물질을 만드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을 만드는 기관 우리가 동그란 알갱이로 표현을 했었고 이 알갱이의 이름 리보솜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다리에 붙어있는 요 동글동글한 얘네들도 역시 리보솜이라고 했고 여기에서도 뭘 만든다고 했냐면 그저 물질 중에서도 꼭 중요한 건 단백질을 합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소포체에 달려있는 요 알갱이, 요 리보솜에서도 역시 단백질을 합성하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이 식물세포도 어쨌든 세포예요. 그래서 이 세포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숨쉬는 기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동물세포에서 마지막에 그렸던 거 요렇게 생긴 거 그쵸? 내부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쪼글쪼글쪼글한 주름진 구조가 있거든요. 이것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렀었거든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가 숨 쉴 수 있게 하는 작용을 한다. 이때 숨 쉰다를 우리가 두 글자로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포가 숨 쉰다 그래서 세포 호흡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요. 궁극적으로 세포호흡을 하고 나면 뭐가 생기냐면 에너지가 생성이 될 거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니까 미토콘드리아 세포호흡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부터는 동물세포에서는 그리지 않았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식물세포에서만 그리는 아이가 있으니 그 아이를 함께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먼저 동그라미를 이렇게 2개 그리고 가운데다 선을 하나 그어. 그리고 넓적한 동그라미를 이렇게 겹쳐서 그리면 돼요. 전 지금 3개씩 그리고 있지만 이 겹쳐서 요런 요 사인 모양을 많이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 교재나 교과서에서는 동전 사인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호떡 쌓아놓은 모습, 뭐 팬케이크 쌓아놓은 모습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동물세포에는 없으나 식물세포에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동물에서는 하지 않지만 식물에서만 하는 뭔가 특정한 기능을 하는 아이겠구나라는 걸 눈치채시면 좋겠고요. 요것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엽록체라고 부릅니다. 이 엽록체의 구조 먼저 볼게요. 엽록체 같은 경우 우리가 아까 처음에 동그라미 그릴 때 2겹 그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엽록체도 마찬가지로 이중막 구조를 하고 있는 아이고요. 얘는 동물세포에는 없었는데 식물세포에만 존재하고 있어요. 동물에서는 할 수 없으나 식물에서만 할 수 있는 거 뭔가요? 그쵸?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다시피 광합성이라는 작용이거든요. 자, 이 광합성은 역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지만 빛광자입니다.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얘는 최종적으로 뭘 할 거냐면 영양분을 합성하는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 영양분을 식물에선 이 몸속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물 같은 경우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러면서 영양분을 뭐 만족한다, 충족한다라고 할 수 있으나 식물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거야 돼요. 그래서 그 작용을 우리가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 테니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는 작용 요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하나 더 그릴게요.
이 식물세포 내에 이렇게 생기는 있어요. 그냥 둥글둥글한 애 하나 그려주시면 되는데 요것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액체 주머니다. 포대기 할 때 포자 써서 액포라고 부릅니다. 이 액포의 역할은 뭐냐면 이 식물세포 내에서 생기는 분비물이나 노폐물을 저장하는 역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식물 같은 경우는 못 싸. 그러니까 우리 동물 같은 경우는 몸 안에 분비물이나 노폐물이 쌓이면 싸면 되잖아. 근데 식물은 못 싸기 때문에 몸 안에 저장을 하는데요. 그 몸 안에 저장하는 곳이 바로 이 액포라는 곳이에요. 이 액포는 동물 세포에도 존재하기는 하나 이 액포 같은 경우는 주로 식물 세포에서 발달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에서 발견하기가 좋고요. 이 액포 같은 경우는 노폐물을 저장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어린 식물일수록 클까요? 나이가 먹은 식물, 늙은 식물일수록 클까요? 그쵸. 늙을수록 노폐물이 많이 쌓일 거기 때문에 늙을수록 액포의 크기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시간 지날수록 액포의 크기 커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린애보다는 나이 들수록 액포의 크기가 커지는구나 요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 식물세포 그리고 나서 제가 요 겉부분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그려놨잖아요. 이거 털 아니야. 여러분들이 자꾸 보고 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빗금이에요. 빗금. 이 빗금친 부분에 해당하는 요것의 이름이 뭐냐면 세포막 주변을 단단하게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세포벽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세포벽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빗금으로 표현을 한 것뿐이고요. 물론 문제 풀 때 그림으로 한 번씩 다 볼 거예요. 이 세포벽 같은 경우는 세포막 겉부분에 존재하면서 이 식물세포 자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외부로부터 세포막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뚫릴 거 아니야? 그럼 위험해. 그래서 겉부분을 단단하게 이렇게 막고 있으면서 막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이 세포 자체가 안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뭐냐면 탄수화물의 일종이거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요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대요. 이 세포벽이. 근데 그렇구나 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세포벽은 세포를 보호하는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두 가지의 소기관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거 두 가지만 보자. 자 첫 번째로 이중막 구조를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뭐뭐뭐 그렸어요. 그쵸? 처음에 핵 그렸죠?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였습니다. 세 번째 엽록체였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물세포에서는 그리지 않았으나 주로 식물세포에만 발달하는 애가 누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엽록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액포, 노폐물 저장기관이 있었네요. 또 하나, 그죠? 세포를 보호하는 세포벽이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소기관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그 기능과 기관을 잘 연결을 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내용, 세포막에 대한 내용까지 볼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는 동물세포, 식물세포까지만 하고 한번 끊어갔는데요. 어쨌든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어서 세포막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동물세포, 식물세포 그릴 때 그냥 세포막 이렇게 한 줄로 이런 식으로 그렸었잖아요. 근데 이걸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을 확대를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의 모습대로 보인대요. 그래서 세포막의 구조가 뭘로 되어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 딱 봐도 동그라미에 다리 두 개 있는 거랑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 두 가지 모양이 있는 거 눈에 보이시잖아요. 이것의 이름을 먼저 각각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머리통에 다리 두 개 있는 거 요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지질이라고 불러요. 인지질. 인지질이라고 하는 애는 인지질과 지방을 우리가 합쳐서 지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저저번 시간인가? 아무튼 그때 탄수화물 얘기할 때 단위체 설명드렸었잖아요. 질의 단위체는 두 가지였어요. 뭐랑 뭐였어요? 그죠? 지방산과 글리세롤이었습니다. 이 인지질도 역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때 지방산 부분은 어디냐면 이 머리통 부분이에요. 이 머리통 부분이 지방산이고요. 다리 두 개 있잖아. 이 다리 두 개가 글리세롤 부분입니다.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합쳐져서 이제 인지질이라는 걸 형성을 할 텐데 이 인지질 같은 경우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물과 친한 부분이 있고 물과 안 친한 부분이 있대요. 자, 이 인지질을 물에다가 여러 개를 퐁당퐁당하고 담궜어. 그럼 얘네가 어떠한 특징을 보이냐면 머리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에다가 맞닿고 있대요. 이렇게 머리를 대고 있대요. 반면 다리 두 개 있는 건 이렇게 하늘로 치솟아 있더랍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물과 친한 부분이 있고 물과 안 친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어디 부분이 물과 친한 거냐면 바로 물과 맞닿아 있는 이 머리통 부분이 물과 친했대요. 그래서 이 머리통 부분을 친수성, 물과 친하다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이 다리 두 개는 물과 안 친하다 그래서 소수성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요게 인지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포막으로 올게요. 자, 세포막을 보시면 인지질이 많이 그려져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잘 보니까 위쪽에도 한 층이 있는데 아래쪽에도 한 층이 있어요. 그래서 인지질이 있기는 한데 인지질이 2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지질 이중층.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머리통은 친수성이라고 했고요. 요 가운데로 몰려있는 다리는 소수성, 물과 안 친하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면 뭔가 특이점이 보이는데요. 다리가 다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안쪽으로 만나고 있어. 이때 우리가 요 윗부분을 세포의 바깥 부분, 아랫부분을 세포의 안쪽 부분이라고 한다면 왜 이 인지질들은 다리가 다 가운데로 모여 있을까요? 그죠? 제가 좀 전에 한 얘기랑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머리통은 뭐와 친해? 그쵸? 물하고 친하지만 다리는 물하고 안 친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세포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 부분에도 물이 있을 거고 안쪽 부분에도 역시 물이 있을 거야. 그래서 물과 친한 머리통이 물과 맞닿아 있는 거고요. 다리 부분은 물과 안 친하다고 했으니 가운데로 몰려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덩어리 이름은 뭐라고 부르냐면 덩어리는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제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단백질이다 또는 막대로 되어 있는 형태다. 그래서 막단백질이라는 표현을 그냥 쓰기는 쓰는데요. 세포막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포막에서는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 그럼 도대체 이 세포막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역할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좀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세포막은 내부에 있는 소기관들이 바깥으로 못 퍼져 나가게 하기 위하여 둘러싸고 있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거 맞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세포에서 예를 들어 필요한 물질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질을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뭔가 이 세포 안에서 쓸데없는 물질이 생겨요. 그럼 나가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포막에서는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그래서 물질이 왔다 갔다 물질이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물질의 이동은 한 곳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지질을 통해서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단백질 를 통해서 물질이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느냐 인지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느냐 물질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인지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애는 뭐냐면 지용성 물질이에요. 이 지용성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기름에 잘 녹는 물질들을 우리가 지용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지용성 물질들은 인지질과 인지질 요 사이를 이렇게 뚫고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수용성 물질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들은 물에 잘 녹는 아이들을 수용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얘네는 이 인지질을 통과를 못한대요. 그래서 주로 어디로 들어오냐면 단백질과 단백질의 요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용성 물질과 수용성 물질 중에 어떤 애가 인지질, 어떤 애가 단백질을 통해서 들어오는지 꼭 구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오냐면 어쨌든 이 세포막에서 물질이 들락날락 할 건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애들은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그치? 걔네는 못 들어와. 왜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애초에 덩치가 너무 커. 그래서 걔네는 못 들어오고요. 보시다시피 이 인지질이 매우 촘촘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포막의 구멍은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은 애들만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작은 애들 중에서도 제일 크게 들어올 수 있는 애의 범위는 누구까지냐면 단위체까지야. 그래서 포도당과 아미노산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단위체인 포도당, 단백질의 단위체인 아미노산 요 정도만 들어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럼에도 이 단위체들은 인지질을 통해서는 못 들어와요. 인지질은 누구까지만 들어오냐면 기체까지만 들어옵니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애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기체 산소예요. 산소 필요하면 흡수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체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필요 없으면 내보내야 돼요. 이게 바로 이 촘촘한 인지질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반면 단백질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애들 누구냐면 포도당, 좀 전에 얘기한 단위체죠. 아미노산 이런 애들 역시 단백질을 통해서 들어온답니다. 단백질과 단백질의 사이인 요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 더 쓸게요. 이 단백질을 통해서 들어오는 애 이온이라고 하는 애도 역시 단백질을 통해서 들어온대요.
예를 들어 칼륨이라는 원소가 있다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플러스라는 꼬다리 달고 있으면 이거 이온이거든요. 물론 나트륨이라고 하는 애도 역시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라는 꼬다리 달고 있으면 이온이에요. 이런 아이들도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인지질을 통해서 이동이 가능한 아이와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이 가능한 아이 각각 다르니까 구별해서 기억하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 더. 이 세포막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모든 물질이 다 들어오니, 그쵸, 모든 물질이 다 들어올 수 없다고 했어요. 덩치가 큰 애들은 못 들어오고 덩치가 작은 애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때 세포막이 염탐을 하다가 큰 애들은 못 들어오고 작은 애들만 들어오게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특징을 무슨 특징이라고 부르냐면 세포막이 선택했다.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과성, 통과한다는 소리인데요. 선택해서 통과시킨다라는 소리예요. 큰 애들은 못 들어오고 작은 애들은 들어오게 하는 거,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두 번째 특징, 선택적 투과를 하는구나 네요. 그러면 자, 이 세포막에서는 조금 전까지 무슨 내용을 얘기했었냐면 물질의 이동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물질이 이동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물질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왔다 갔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의 이동 방법은 뭐가 있는지 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확산이에요. 확산. 자, 확산은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확산은 가장 좋은 예가 있어요. 일단 확산이 뭐냐면 뭔가 퍼지는 거잖아. 확산의 가장 좋은 예는 향수 냄새가 퍼지는 거, 가장 나쁜 예는 그죠, 방귀 냄새가 퍼지는 겁니다. 어쨌든 어딘가에서 방귀를 뽕하고 꼈어. 그럼 그 주변에 방귀 기체가 많겠지? 그러면 그 방귀 기체가 많은 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농도가 짙은 지역, 고농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냄새가 퍼져나가는 지역, 그 부분에는 애초에 원래 방귀 기체가 없었잖아.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저농도 지역이라고 부르네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액체나 기체가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확산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방귀 냄새 퍼지는데 방귀 냄새 우리가 밀어줘야만 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지가 스스로 퍼지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확산은 우리 몸 안에서 언제 일어나냐면 주로 기체 확산에서 많이 일어나요. 산소 같은 경우 산소가 많은 데서 산소가 적은 데로 이동하고요. CO2 같은 경우 이산화탄소도 역시 이산화탄소가 많은 데서 이산화탄소가 적은 쪽으로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로 기체의 확산이 일어난다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의 이동 방법이 뭐가 있냐면 삼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투. 자, 삼투는 조금 중요하니까 별표 좀 칠게요. 삼투 같은 경우는 확산과 반대입니다. 확산은 조금 전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나갔다고 했던 반면 삼투 같은 경우는 저농도부터 시작해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뭔가 이동해. 이때 이동하는 게 뭐냐면 바로 물입니다. 물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는데, 네, 제가 기억을 하시는데까지 했죠. 그 사이에 제가 그림을 또 띡 하고 그렸어요. 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한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하시는데요. 일단 물이 이동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물에서 뭔가 농도가 짙거나 연하거나 하구나 라는 걸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용어 정리 잠시 할게요. 자, 비커에 물이 있고요. 이 물에다가 우리가 설탕이나 소금 같은 걸 녹인다고 칩시다. 그러면 물에 비해 설탕을 많이 녹이면 이제 진하겠죠? 그럼 고농도라고 부르는 거고요. 설탕을 이제 적게 여서 연하면 저농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용, 매라고 표현하고, 녹아 들어가는 이 설탕 같은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용, 질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삼투와 관련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얘는 지금 U자형 모양을 하고 있는 시험관입니다. 시험관 속에 제가 지금 별표도 그려놓고 동그라미도 그려놨는데요. 여기에서 별표가 용, 질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용, 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별이 설탕이고 동그라미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물에다가 설탕을 녹여놨는데 가운데다가 내가 뭘 그려놨냐면 짝대기를 그려놨어. 이 짝대기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반투과성막이라고 부릅니다. 반투과성막이에요. 투과성, 말 그대로 통과가 가능하다는 소린데요. 앞에 반자가 붙었으니까 반만 통과가 가능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크기가 큰 것들은 못 넘어와. 대신에 크기가 작은 것들은 넘어가는데 물과 설탕 중에 어떤 애가 크기가 더 커? 그저 당연히 설탕이 크기가 더 큽니다. 용질은 반투과성막을 못 넘어가고요. 용매만 넘어갈 수 있어요. 물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왼쪽 부분에 있는 시험관과 오른쪽 부분에 있는 시험관의 농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왼쪽 부분을 보시면 물이 동그라미가 5개 있고 별이 2개밖에 없으니까 물이 5개에 설탕이 2개인 거야. 얘는 연할까 진할까? 그렇죠. 얘는 연해. 그래서 왼쪽 부분의 농도는 저농도일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 부분의 시험관은 별이 5개인데 물이 1개거든요. 물 하나에 설탕 5개 있으니까 얘는 진해서 고농도를 나타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삼투의 의미가 뭐라고 했냐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을 할 거라며 이때 물이 어디로 이동을 할 거냐면 반투과성 막을 통해 이동을 할 건데 반투과성 막에서 용질은 이동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죠? 절대 불가능하다. 뭐만 이동할 거냐면 오로지 물만 이동을 할 건데요. 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할까? 그죠? 전홍에서 고농으로 이동한다고 했으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물이 이동을 할 겁니다. 물 이동이라고 쓸게요. 물의 이동 방향을 잘 봐주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난 모습을 오른쪽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반투과성 막을 통해서 용질은 이동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던 별의 그림 용질의 상태 2개 그대로여야 하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별 5개 있었으니까 용질 5개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대신 뭐의 개수만 변하냐면 왼쪽에 원래 물이 5개 있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잖아요. 이때 한 2개 이동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5개에서 2개 이동해서 왼쪽에 3개가 남았고 오른쪽에 원래 1개였는데 2개 받아서 3개가 됐네요. 자, 요게 결과예요. 근데 이때 원래는 왼쪽과 오른쪽의 물 높이가 똑같았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가 이동을 했냐면 물이 이동을 했거든. 그거에 따라 왼쪽 시험관과 오른쪽 시험관의 물 높이가 달라져야 됩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원래 높이보다 물 높이가 높아져야 낮아져요. 그쵸? 용질은 그대로 있지만 물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원래의 높이보다 낮아져야 하고요. 반면에 오른쪽은 원래 물이 1개였는데 용질은 그대로인데 물이 2개만큼 넘어왔으니까 원래 높이보다 높아져야 합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쪽 시험관의 농도 차이에 의해 전홍, 고농 농도 차이 생겼잖아요. 농도 차이에 의해 물이 이동을 해서 높이차가 생겼구나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기준을 물로 봅시다. 물. 저농도라고 하는 건 물이 많은 경우예요, 적은 경우예요. 그쵸? 용질에 비해 물이 많은 경우거든요. 반면에 고농도라고 하는 건 용질에 비해 물이 적은 경우입니다. 이거 적을 소자예요. 물을 기준으로 하면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적은 곳으로 이동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농도가 먼저예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건데 물을 기준으로 하면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데로 이동했구나 라고 하셔도 된다고요. 아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전홍에서 고농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하시면 이 물질의 이동 방법 역시 어디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아까 그렸던 이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현상, 물질이 이동하는구나. 물질이 이동을 할 때는 확산 현상이 이용되거나 삼투 현상이 이용돼서 그러한 방법으로 물질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세포와 관련된 소기관들과 물질의 이동 방법까지 알아봤으니까요.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마지막 내용인 물질 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